사마 줄거리. 천처만은 상술이 부족하고 고지식한 차남 부성에게 청포전에서 장사를, 영악하고 셈을 잘하여 장사 속에 통달한 삼남 이성에게 삼포를 물려주어 인삼농사를 맡겼다. 삼을 둘러싼 관의 수탈은 극심했고 천처만은 셋째 이성이와 대화하면서 삼 수익 방식에 대한 생각 차이로 갈등이 깊어진다. 셋골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천처만은 뜨거운 충동에 못 이겨 밤이슬 적시며 강릉골로 달려가 그의 자식을 하나 두고 있는 해주댁을 찾는다. 욕심 없는 해주댁은 그에게 편안한 휴식이었다. 천처만은 해주댁으로부터 해괴한 소문, 즉 고려인삼을 탐내는 외놈 밀수꾼들이 거강꾼들을 앞세워 삼을 도굴하게 하고 관에 거짓 신고를 하게 하는 일을 전해 듣는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후 매년 설에는 차인들에게 거한 독상을 차려주는 개성 분해에서도 소문난 음식 솜씨를 자랑하는 전시가의 설차림이 간소해지고 최서방은 천처만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천처만은 외놈과 밀통을 한 셋째 아들 이성이와는 의절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성이는 일본인들의 이런 인삼 강탈이 비교적 어수룩한 초기에 짭짤한 재미를 본 축에 속했다. 이성이 입장으로 봐선 아버지의 노여움을 살 까닭이 조금도 없었다. 천처만 역시 온갖 금령을 뚫고 천국과 일본에다 인삼을 밀수출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이성이라고 모를 리가 없었다. 아버지가 한 일과 자기가 한 짓과의 다른 점을 구태여 찾아내라면 아버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뛰었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그 일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뿐이다. 편하고 안전한 방법 놓아두고 고달프고 위험한 방법을 취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란 말인가. 잘못도 이만저만 잘못이 아닌 부자간의 의를 끊는 큰 잘못이 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천처만의 생각은 달랐다. 천처만은 자신이 한 짓과 이성이가 한 짓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는 밀수출을 당했다고 여기고 있었다. 자기는 밀수출의 주체였고 그 이익을 취하는 주인이었지만 이성이는 그게 아니었다.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보다 더 큰 이익을 취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의 이익에 부스러기를 얻어먹은 데 지나지 않지. 그 이익의 주인은 결코 아니었다. 그 명확한 차이점이 천처만으로 하여금 이성이를 자식으로 여기고 싶지도 않을 만큼 능멸하게 했던 것이다. 또 자신의 시대와 이성이의 시대와의 시대적인 차이점도 천처만의 노여움을 부채질했다. 금령을 어기는 것이 나라를 좀먹는 짓이란 것은 그때나 이때나 다름이 없었지만 그때 나라 형편은 그래도 좀쯤은 견딜 만한 근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은가. 외부의 강대 세력에 시달려 기진맥진한 제 나라를 안에서 좀먹는다는 건 할 짓이 아니었다. 대대로 피 속에 누적된 것 같은 집요한 앙심으로 지켜보던 이조의 조정을 썩을 대로 썩고 추악해질 대로 추악해진 지금에 와서 아주 망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절한 염원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일까. 천처만은 그것을 남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재간이 없었다. 이성이가 취한 이득과 자기가 취한 이득의 차이점을 그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명명백백하게 남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재간이 없는 것과도 같았다. 그는 스스로 의절을 선언한 이성이하고뿐 아니라 다른 남들과도 깊은 단절감을 느꼈고 자신을 외롭고 불쌍한 늙은이 취급하게 했다. 참 외놈들 때문에 큰일입니다요. 설상을 물리고 나서 최서방이 벼르고 있던 말을 하려고 먼저 이렇게 운을 떼었다. 왜, 어디서 또 무슨 행패를 부렸다던가. 아닙니다요. 그런 게 아니라 장사하는 방식까지 그놈들이 흐려놓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만든 간특하고 요사한 인조품을 가지고 들어와선 우리의 귀한 쌀, 피물, 금은 등 귀중품과 바꾸어 가는데
그들의 인조품이 그만한 값이 나가는 것인지 잘 따져도 안 보고 다만 그 산뜻한 모양, 신기한 기능에만 현혹돼서 돈 아까운 줄 모르니 이 일을 장차 얻도록 허 계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물품 장사가 돈을 벌겠구먼. 네, 바로 보셨시다. 그런 물건들을 외놈들한테 직접 사면 아주 헐값으로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요. 그런데 신식 물든 우리나라 부자들한테는 그런 물건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니 큰 이익을 남기기가 쉬운 장사입죠. 자네도 그런 장사가 하고 싶나? 주인 어른만 허락하신다면. 자네는 내 그늘을 벗어난 지 오래 자는가? 10연을 융통해 달라면 몰라도. 아닙니다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장사가 앞으로 어떨려는지 몰라서요. 선뜻 뛰어들자니 일시적인 바람을 타는 것도 같고 외놈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 떳떳지 못한 생각도 들고요. 그런 신식 장사를 모르는 척 하자니 어째 시세가 뒤떨어진 구닥다리가 되는 것 같고요. 자네가 그러한데 나 같은 구닥다리가 더군다나 뭘 알겠나. 아닙니다요. 주인 어른은 우리한테 읊는 선견지명이 있으신 거려. 제가 주인 어른의 선견지명 덕을 본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요. 최서방의 말에 전점하는 쓸쓸하게 웃었다. 최서방이 말하는 영감의 선견지명이란 5년 전 함경도 지방의 목면을 매점하자는 최서방의 제안을 탐탁지 않아 한 일을 두고 이름이란 걸 잘 알고 있었다. 최서방은 그때 영감이 탐탁지 않아 했기 때문에 아까운 장사를 놓쳤지만 딴 송방이라고 그 번연한 이속이 안 보일 리가 없어 곧 대대적인 매점이 있었다. 그러나 때마침 그 지방에 민요가 있어 엄청난 물량의 목면을 쟁여놓은 창고가 성난 백성들에 의해 불질러져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고 큰 돈을 벌려던 송방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최서방은 하마터면 자기가 당할 뻔했던 일이라 남의 일 같지 않았고 그런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전처만의 선견지명 덕이라고 두고두고 신기해했다. 그때 그 일을 탐탁지 않아 한 건 결코 나에게 선견지명이 있어서가 아니었네. 난들 어찌 한치 앞인들 내다볼 수 있겠나. 그때 내가 본 건 앞날이 아니라 지난 날이었다네. 내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젊었을 때 노인들한테 들은 홍경래 난 생각이 나더군. 그때 많은 송방들이 난민들한테도 당하고 강군한테도 당하고 양쪽에서 당해 큰 손해도 보고 고초도 겪었다고 하더군. 민심이 너무 흉흉할 때는 매점도 어느 정도 삼가는 게 상인이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니겠나. 그렇지만 태평성대보담은 난세히 돈 벌기가 쉽지 않은감요. 돈만 벌기로 작정하면야. 그럼 장사꾼이 뭘 더 작정할 게 있겠시니까. 그렇게 작정한 사람이면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않은가. 전처마는 역겨운 기색을 드러내면서 딱 잘라 말했다. 처음으로 전처만다운 결기가 엿보였다. 머쓱해서 하직 인사를 하는 최서방에게 전처마는 빈말처럼 말했다. 내려가기 전에 한 증이나 한번 같이 합세나. 최서방이 간 후 전처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심심하고 쓸쓸했다. 해주택 생각도 해보았지만 해주택한테서 달랠 수 있는 쓸쓸함과는 또 다른 뼈골이 시린 고적함이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그는 달랠 길 없는 고적 때문에 자신을 매우 불쌍하게 여겼다. 헐벗고 굶주린 채로 거리를 헤매는 거지도 그보다는 덜 불쌍할 것 같았다. 자식한테도 안 주고 낭탁해 놓은 방꼬레가 내려앉을 만한 중량의 은자도 그의 고적함을 달래지는 못했다. 손의 심심함이라도 달래려고 풍성한 은빛 수염을 어루만지던 전처만의 쓸쓸한 얼굴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마치 음지에 볕이 든 것처럼 따숩고 환하고 표정이 세밀해졌다. 입가에 미소가 잔주름처럼 번졌다. 그는 소년처럼 장난스러운 얼굴로 자신의 수염을 닦기 시작했다. 그의 날카로운 턱의 선이 드러나 인색하고 까다로운 얼굴이 되었다. 그래도 그는 혼자서 희죽댔다.
혹시 누가 엿보고 있을까봐 얼른 얼굴을 찌푸리고 촘촘히 따은 수염을 풀었다. 수염이 고슬고슬해졌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태임이가 너덧살 때 무릎에 앉히면 곧잘 할아버지 수염을 닦는 장난을 했었다. 태임이는 안채에 있건만 못 본 지가 넉 달째로 접어들고 있었다. 설에 세배도 받지 않았다. 태임이는 넉 달째 안채에서 중문 밖을 넘지 못하도록 벌을 서고 있었다. 이 집안에서 그런 벌을 내릴 수 있는 건 물론 전영감뿐이었다. 태임이가 한 짓을 생각하면 그 벌은 너무 가볍다고 전영감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었다. 태임이가 한 짓은 괘씸하고 상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막연히 두려웠다. 태임이가 한 짓이란 행랑채에서 장독을 요양하고 있는 종상이를 몰래 문병한 일이었다. 15이면 시집가서 애도 낳을 나이였다. 더군다나 태임이는 숙성해서 활짝 핀 모란꽃처럼 눈에 띄게 화려했다. 그런 처녀가 퉁퉁 부어 꼴이 말이 아닌 외간 남자의 방에 겁도 없이 드나들다니 첫밭의 할아버지한테 들켰기에 망정이지. 말 많은 아랫 것들 눈에라도 띄었다면 흉악한 구설수에 올라 혼인길이 막힐 게 뻔했다. 이성이가 일찌감치 거강꾼과 잘 흥정해서 도구를 가장한 산포밀매로 재미를 본 곳과는 대조적으로 해주댁의 천간 미만의 산포는 1인들의 마구잡이 도굴이 성행하던 막바지에 진짜 도둑질을 당한 것이었다. 그런 사태를 예비하고 고용한 종상이가 20살에 기운깨나 쓰는 청년이 되었건만도 칼과 총을 가진 그 난폭한 도적들과 혼자서 대항하기엔 한참 못 미쳤다. 그러나 종상이는 조선 사람 복장을 했으되 발가락을 끈으로 깬 남학신을 신고 있는 도적의 한 사람을 악착같이 쫓다가 겨우 그 남학신 한 짝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남학신을 증거로 그가 지키던 산포를 1인이 도굴했다고 관아에 고발을 했다. 그러나 관아에선 그가 제시한 증거품을 무시하고 되려 그를 무고죄로 몰아 죽지 않을 만큼 매를 쳐서 내보냈다. 온몸이 장독으로 퉁퉁 부은 종상이를 천처만이 거두어 행랑채의 한 방을 치우고 간호하던 중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천처만은 오래간만에 태임이가 저지른 괘씸한 짓을 잊고 그의 무릎에서 앙증한 손으로 수염을 땄던 재롱만을 생각했다. 걷잡을 수 없이 태임이가 보고 싶었다. 안으로 보러 들어갈까 하다가 계집종을 불러서 태임이를 나오게 했다. 태임이로 하여금 중문을 넘게 함으로써 그가 내린 벌을 풀어준다는 표시를 하고 싶었다. 이윽고 다소곳이 나타난 태임이를 보고 영감은 깜짝 놀랐다. 못 본 지 서너 달간에 그렇게 자랐는지 여지껏 너덧살 적에 태임이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보게 컸고 또 아름다웠다. 그리고 잘못해서 벌받고 있었던 티는 조금도 없었다. 할아버지를 똑바로 보는 눈길은 흔들림이 없이 떳떳했고 꼭 담은 입술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보다는 자기가 옳다고 끝내 주장할 것처럼 자신 있고 고집스러워 보였다. 내가 올해 16살이렸다. 전처만은 이렇게 탄식처럼 내까렸다. 손녀를 다시는 무릎에 앉힐 수 없다는 섭섭함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다. 올설이 유난히 울적했던 까닭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저게 내 무릎 위뿐 아니라 이 집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영감을 화나게도 비감하게도 했다. 노래를 불러보렴. 전영감은 손녀를 무릎에 앉힐 수 없는 걸 투정이라도 하듯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노래를요. 태임이는 할아버지의 너무도 뜻밖의 명령에 어리둥절해서 반문했다. 왜 있잖는 농바이 고개에서 부르던 소꿉장 노래 말이다. 할아버지, 전 이제 소꿉장난이나 할 아이가 아니에요. 불러보래도 전영감이 버럭 역정을 냈다. 앞산에는 빨간 꽃요, 뒷산에는 노란 꽃요. 빨간 꽃은 치마에 있고 노란 꽃은 저고리지어. 풀 꺾어 머리하고 그이 딱지 솥을 걸어. 흙가루로 밥을 짓고 솔리플랑 국수 말아.
풀각시를 절시키세. 풀각시가 절을 하면 망근을 쓴 신랑이랑 꼭지꼭지 흔들면서 밤주먹에 물 마시네. 예전에 그 곡조의 그 목소리였지만 그때 듣던 노래는 아니었다. 5만 가지 잡념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천진한 맛 대신 청승이 뚝뚝 떠는 딴 노래가 되어 있었다. 결국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음에 전처마는 새로운 노여움을 느꼈다. 내 인연, 그놈 방엔 무엇하러 드나들었더냐. 바른대로 되지 못할까. 전 잘못한 거 없어요. 또 그 소리. 주둥아리 닥치거라. 바른대로 되라고 하시길래. 바른대로 되는 게 겨우 잘못한 거 없다는 발뺌이더냐. 내외할 처녀가 외간 남자 방에 남몰래 드나든 것만도 생전 시집도 못 갈 큰 잘못이거늘. 그 사람은 당장 숨이 넘어갈지도 모를 만큼 위중한 것 같았어요. 그런 중에도 헛소리를 지르는 게 밖에까지 들렸고요. 그 도적놈들은 외놈들이었다고 남학신 쉬는 걸 똑바로 보았노라고 외치더군요. 그대로 죽게 할 순 없었어요. 누군가가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그는 아마 죽었어도 눈을 못 감고 원기가 되어 또 돌아다닐 것 같았어요. 그때 그에게 필요한 건 약이나 침보다 그의 말을 참말로 믿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전 들어가서 그에게 다짐했어요. 그의 말을 믿는다고. 그가 죽어도 내가 그 말을 증거하겠노라고요. 그게 뭐가 나빠요, 할아버지. 태임이는 조금도 잘못한 기색 없이 꼬박꼬박 말대답을 하고도 오히려 못다한 말을 가까스로 참는 것처럼 어깨로 숨을 쉬며 세근댔다. 반듯하고 정결한 이마와 오똑하면서도 날카롭지 않은 코와 작고 도톰한 입술과 갸름하지만 뺨이 풍성해 복성스러워 보이는 얼굴은 어디로 보나 부잣집 맏며느리감이었다. 그러나 다소곳이 내리깔았던 눈을 똑바로 뜨면 고집스러우면서도 무슨 일을 저지를지 예측할 수 없는 분방함이 단박 드러났다. 그런 부조화 때문에 오히려 그녀의 얼굴은 표정이 풍부하고 싱싱했을 뿐 아니라 암호하고도 안 닮아 보였다. 일찍이 청나라를 드나든 덕에 바깥 세상의 계명한 문명에 대한 동경과 함께 이 땅에 사람 사는 방법도 앞으로 크게 변하리라는 남다른 예감을 가지고 있는 전처만이었다. 그렇기에 손녀에게 바라는 것도 유별났다. 그는 태임이가 이 땅의 여자들이 여지껏 살아온 것과는 다르게 살길 바랐고 또 누구보다도 먼저 이 나라 여자들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숙명적인 굴레로부터 노연할 수 있길 바랐다. 그만큼 남보다 먼저 계명한 생각을 가진 전처만이건만도 태임이가 독자적으로 어떤 새로운 삶의 방법을 꿈이라도 꿀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다. 새로운 삶이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아녀자의 삶이었다. 그의 권위와 애정과 재력의 비호하에서만 그게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었다. 먼 훗날엔 태임이뿐 아니라 모든 아녀자가 지금과는 다르게 살게 되리라는 것까지도 내다볼 줄 아는 전처만이건만도 새로운 삶이란 마땅히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목에 이르러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 없는 맹문이었다. 다만 아녀자의 팔자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는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다는 것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하여 태임이가 살아주길 바라는 새로운 삶도 언제고 그가 태임에게 선물할 수는 있을지언정 태임이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마치 금박의 문양이 상서로운 댕기나 색깔이 황홀한 중국 비단을 보면 태임에게 주고 싶어 따로 간직해놓고 즐거워하듯이 계명한 새로운 삶도 자신만이 줄 수 있다는데 비로소 그 뜻이 생겼다. 나이값을 해야지. 전처만은 이마 끝까지 지글대는 화를 뭉치려고 무진 애를 썼다. 앞으로 다시는 중문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는 척해선 안 된다. 알겠는? 왜요, 할아버지? 또 말대답이로구나. 중문 밖엔 귀한 집 계집애가 알아서 이로울 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할아버지, 귀한 집과 양반네는 어드렇게 다르니까. 태임이는 설인데도 비단옷이 아닌 무명옷을 입고 있었다. 안에서 누가 시켜서 그랬건, 스스로 알아서 그랬건, 그건 벌을 받고 있는 처지에 매우 잘 어울렸을 뿐 아니라 그녀의 건강과 계집에 답지 않은 씩씩한 기상과도 잘 어울렸다. 결이 곱고 윤기 있는 머리꼬랑이 끝에 물린 댕기까지도 무명이었다. 무명에다 홍물감을 들여 도탁게 다듬이살을 올린 댕기는 흡사한 만물고추를 물려놓은 것처럼 소박하고도 선연했다. 적의 아들이었으면 하는 새삼스러운 아쉬움이 송곳처럼 뾰족하게 전처만의 싸고 싼 통안을 건드렸다. 전처만은 그의 채모에 어울리지 않게 경망스럽게 움찔하면서 짐짓 점잖게 호통을 쳤다. 듣자 하니 계집애가 못할 말이 없구나. 평소 양반을 능멸하던 하레비를 빗대놓고 하는 소리렸다. 회개안지고. 아니오시다 할아버지. 그건 할아버지께서 평소 양반을 능멸한 게 아니라 양반님 내가 중인이나 상인을 능멸하는 걸 옳지 못하다고 여기신 것뿐이옵니다. 저는 또 늘 그런 할아버지를 훌륭한 어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그런 할아버지께서 돈 있는 사람만 귀하게 여기시고 없는 사람은 천하게 여기시는 건 사리에 어긋난다고 여기고 있을 뿐이옵니다. 태임의 말대답은 또박또박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만물고추처럼 도타운 질감으로 윤이 나는 무명댕기는 아들을 낳으면 새끼줄에 고추를 깨어 대문에 인줄을 치는 소울적 풍습을 연상시켰다. 개성에선 인줄 대신 대문에다 아들이면 유산경기 부정이라고 써붙이고 계집애면 경자를 빼고 유산기 부정이라고만 썼다. 맏아들의 병세로 보아 다시 또 손을 못 볼 게 뻔한 첫 손주이자 마지막 손주가 딸인 걸 안 건 사랑채까지 새어나온 홍씨 부인의 통곡 소리 때문이었다. 애간장을 끌게 서러운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도 전처만은 안색 하나 안 변하고 먹을 진하게 갈아 유산기 부정을 썼다. 달필은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 치부하면서 익힌 필체는 흔들림도 기교도 없이 우직하도록 명료했다. 나중에 그걸 본 홍씨 부인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크게 써붙였냐고 영감의 좀채 흔들리지 않는 매몰찬 성품을 탓했지만 영감이 그날 야다리 밑까지 가서 목 놓아온 건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하필 왜 야다리 밑까지 갔는지는 영감 자신도 잘 알 수가 없었다. 개성지방에서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밉게 굴면 놀리는 말로 야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이란 말들을 흔히 썼다. 전처만도 어려서 그런 소리를 무던히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야다리 밑에다 어떤 희망을 걸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행여 고추 달린 애가 야다리 밑에서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헛된 꿈이었다. 해질녘이라 늘 개성의 모랫빛처럼 희게 마전한 무명필로 덮여있던 너른 바위는 텅 비어있고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뿐 마전 나온 여인네들의 수다 소리가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버리고 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리 만무했다. 그래도 그는 어둡기를 기다려 너른 바위 위에 빨래처럼 납작하게 널브러져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서름 외에 딴 잡념이 조금도 안 섞인 짐승 같은 울음을 얼마나 울었는지 마침내 눈물이 말라 당기는 눈으로 우러른 하늘엔 송편 같은 달이 높이 해맑게 떠 있었다. 그는 비로소 그의 맏아들이 남긴 한 점 혈육이 어떻게 생겼을까가 궁금했고 그 아이를 잘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그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다. 전처만 영감의 태임에 대한 사랑은 그런 엄청난 소름 밑바닥에서 건져낸 주옥 같은 거였다. 지금 태임은 그런 주옥을 모래알 보듯이 함부로 깔보고 있었다. 어리석은 것 같으니라고. 그는 소리 없이 탄식했다. 태임에겐지 자기 자신에겐지 분간 못할 탄식이었다. 내 그 말을 종상이를 두둔하는 말로 들어도 틀림없겠다. 네, 할아버지.
그 사람이 한 일에 비해 그 사람이 우리한테 지금 받고 있는 대접은 너무 소홀합니다. 너는 그 녀석이 그렇게 장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장한 일은요. 주인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죠. 요샌 개도 작은 개는 안 하는 짓을 했으니까 여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할아버지만은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걸 얕보거나 구박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생각이 그랬다면 너야말로 어리석구나. 전처만이 축 처진 소리로 말했다. 태임이 보기에 전처만은 처음부터 지쳐 있었다. 아무리 노여워 길길이 뛸 때도 할아버지의 수염이 곤두서는 걸 보지 못했다. 아래 것들을 호령할 때 아니더라도 상에 올린 반찬이나 기물 하나만 못마땅해도 예민하게 곤두서던 그 풍성하고 위엄 있는 수염이 축 처진 할아버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힘없고 추비한 노인에 지나지 않았다. 태임에게 그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태임은 어쩌면 할아버지의 수염이 사자의 갈기털처럼 위엄있게 곤두서는 걸 보기 위해 일부러 할아버지의 화를 도두었는지도 모른다 싶게 그런 할아버지를 끝내 볼 수 없는 게 서운하고 안타까웠다. 나도 그 녀석에 대해선 따로 생각하는 바가 있느니라. 내 따위가 배나라 감나라 할 일이 아니니라. 내가 명심할 일은 망측한 소문에 오르내릴 일이 차후에 다시 내 눈에 띄었다간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아라. 알아들었는. 따로 생각한 바가 있으시다면 가게든지 산포든지 한미천 떼어주시겠다는 말씀이시니까. 태임이가 겁없이 도전적인 시선으로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하도 당돌한 질문에 전영감은 기가 탁 막혔고 자고로 계집애란 얼마나 요망한 애물인가 싶어 그 애물에게 쏟은 정이 새삼 골수에 사무치게 억울해서 이가 갈렸다. 그것이 너와 그 녀석이 바라던 바더냐? 아니올시다, 할아버지.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그런 걸 바랄 사람이 아니고요. 마치 그 녀석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말하는구나. 몇 번이나 그 녀석을 만났는 할아버지께서 보시지 않으시니까 한 번뿐입니다. 끝내 이 할아비를 속일 작정이더냐. 할아버지를 속일 까닭이 없습니다요. 잘못한 일이 없는 거려. 잘못한 일도 없다. 한미천 떼어주길 바란 일도 없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한테 바라는 게 정녕 뭐란 말이냐. 점점 더 해괴해지는구나. 할아버지, 저희들을 함께 싸잡지 마십시오. 저는 그 사람과는 상관없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을 뿐이니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할아버지가 그 사람에 대해 따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요. 태임의 말씨가 저절로 부드럽고 간절해졌다. 전영감은 그게 반갑다기보다는 죽자꾸나 억제하고 있던 고통스러운 어떤 의혹이 꿈틀 고개를 드는 걸 느꼈다. 의혹이란 분노나 비애보다 훨씬 고약한 감정이었다. 신열이 내리고 조금만 제 몸을 추스릴 수 있게 되면 서울이나 평양으로 데리고 가서 서양 의원에게 보일 생각을 하고 있었느니라. 서양 의술이 속에서 저절로 생긴 병을 다스리는 데는 한의술에 못 미치지만 다쳐서 살이 째지고 피가 많이 흘리거나 뼈가 부러진 데는 옛 편작의 의술을 훔쳐간 듯 사뭇 신요한 바가 있다더구나.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태임이가 벼랑간 고개를 푹 꺾으며 방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렇게 당돌하게 도사리고 앉았던 계집애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한 줌도 안 되게 작아져 보였다. 왜 우는? 전처만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태임이가 작고 고분고분해진 것만큼이나 그의 속의 의혹은 불어나고 확실해졌다. 할아버지께서 그런 생각까지 하고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건 바로 제가 바라고 바라던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감히 할아버지께 대들고 넘겨짓고.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더니 태임이가 감히 그에게 대들고 꼬치꼬치 따지고 울고불고 잘못을 비는 게
다 종상이 때문이라는 사실이 손톱으로 후벼 파는 것처럼 전영감의 심정을 참담하게 했다. 할아버지의 넓고 자애로우신 마음을 진작 살피지 못했으니 저처럼 속 좁고 은혜 모르는 어리석은 계집애가 어둠에 있겠시니까. 너무 수다스럽구나. 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너도 서양 의술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 예, 외숙모한테서도 듣고 행랑의 언녀너멈한테서도 들었습니다. 언녀너멈의 허풍보다는 외숙모한테 들은 게 더 믿을만 했습니다요. 외숙부가 서울 장사를 다니니까요. 언녀너멈의 허풍인즉 양의원은 사람 몸을 바느질하듯이 함부로 찢기도 하고 꿰매기도 하는데 효수당한 제수의 몸뚱이도 훔쳐다가 머리통하고 꿰매놓으면 감쪽같이 다시 살아나 기지개를 편다고 하니 어드럽게 믿겠시니까. 야속귀신이 하는 짓이지 의술이 아니라고도 하고요. 귀신을 부리는 데야 누가 덕물산 무당을 당하겠는. 구태여 양인의 도움을 청할 것도 없지. 아니올시다 할아버지. 귀신의 짓이 아니라 양인들의 약과 기술이 정말 그렇게 신묘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꼭 양의원한테 보여주세요. 할아버지. 더 늦기 전에요. 그냥 놓아두면 죽지 않아도 병신이 될 게 분명해요. 한시가 급해요. 그러니깐 두루 기다릴 것도 없이 당장 데려가잔 말이렸다. 네, 할아버지. 태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해졌다. 전영감은 꼴보기 싫다고 호통을 치고 싶은 걸 지그시 참고 물었다. 무슨 수로? 뒷간 출입도 못하는 장정을 무슨 수로 서울까지 옮기겠는? 할아버지가 그만 일을 못하시다니요. 소 달구지만 있으면 되는 일인뎁쇼.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는? 네, 할아버지. 제 소원입니다. 꼭 들어주셔요. 나도 너한테 소원이 하나 있느니라. 들어주련. 전처마는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그의 호령 하나로 안 되는 게 없던 이 집안에서 방구리만한 손녀한테 흥정조로 빌붙고 있는 자신을 누가 볼까 겁낼 만큼 딱하게 여겼다. 태임인 대답하지 않고 경계하는 듯한 시선으로 말끄러미 쳐다만 보는데 전영감은 더욱 조바심하며 빌붙었다. 아까도 말했잖는. 중문받기를 다시는 아는 척하지 말거라. 행여 내 팔자에 해로울까봐 일러두는 소리니 명심하거라. 어머니는 중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모르는데 어째서 팔자가 사납시니까. 이런 주리를 틀련 봤나. 전처만이 봉의 눈을 뜨고 장죽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태임의 목고개는 겁없이 꼿꼿했다. 전처만은 애꿎은 놋재떨이를 한번 힘없이 내리치고 나서 담배함을 끌어당겼다. 태임이가 얼른 꿇어앉아 무릎으로 다가와 손끝으로 잘게 썬 담배를 집어내어 옥으로 된 안경에 꼭꼭 눌러 담았다. 익숙한 솜씨로 가죽 삼지 속에서 부싯돌을 꺼내는 태임을 본척만척 전처만은 담뱃대를 화롯불에 쑤셔봤고 뻐끔뻐끔 깊이 빨았다. 그 정도로 자신의 화를 다스린 전처만이 사이어가는 뚠수처럼 맥없는 표정으로 물었다. 너희 애미 팔자가 사납다고 생각하는. 남 보기에 불쌍한 걸 어드럽게 좋은 팔자라고 하겠시니까. 누구라? 어느 누구라 너희 애미를 불쌍하다던. 우선 저 보기에 불쌍해 보입니다. 그럼 너희 애미를 불쌍하게 만든 이 할애비를 원망하겠구나. 안 그렇는? 아니올시다. 어머니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팔자가 어드럽게 돼갈지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고 어른들이 하는 대로 맡겨버렸으니까요. 여자 팔자는 다 어른들이나 지아비가 만들어주는 거지 자기는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거란다. 부모는 그 부모로 하여 내 몸이 생겨났으니 내 임의로 골라잡을 수가 없는 게 마땅한 이치오나 그 다음 팔자가 달린 지아비에 대해서까지 당사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다만 어른들이 골라주시는 대로 따라야 하는 법이 왜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요. 내가 벌써 내 애미 신세를 불쌍히 여길 줄 아니 갸륵하다만 이 할애비의 힘을 너무 안 알아주는 게 섭섭하구나.
난들 왜 내 애미를 가련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없겠는. 달밝은 밤이면 내 애미 한숨소리가 문풍지를 울리는 듯해 금창이 미어지는 듯 밤새 잠 못 이루는 밤이 허다하단다. 그렇지만 내 애미라고 마냥 젊은 건 아니잖는. 사람은 그저 후분이 좋아야 허느니라. 내가 왜 이 나이가 되도록 너희 삼촌들한테 재산을 다 맡기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줄 아는. 다 내 애미의 후분을 위해서니라. 내가 아들이 아닌 게 철천지한이다만 다행히 너희 삼촌댁들이 쑥쑥 아들들을 잘 뽑아내니 양자를 들이면 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재물이 다 내 애미 거니 그만하면 더 바랄 게 없는 편안한 후분을 누릴 게다. 알겠는? 전처만 영감은 고작 16살밖에 안 된, 그것도 손자가 아닌 손녀를 데리고 마누라한테도 안 한 얘기를 하고 있는 자신을 매우 싱겁고 어리석게 여겼다. 전처만 영감이 평소 가장 마뜩찮게 여기는 게 바로 싱겁고 어리석게 구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그는 태임의 환심을 사고 싶었고 태임이 믿고 의지하는 할아버지이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사랑받고 싶었다. 사랑에 치사한 게 바로 늙음하게 구슬픔이란 걸 모르지 않건만 어쩔 수가 없었다. 전영감이 비굴해질수록 태임은 차갑고 매몰차 보였다. 누가 벌받고 있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제가 어머니 때문에 그런 말씀 사려는 거 아니라는 걸 할아버지도 잘 아시면서 왜 자꾸 딴 말씀만 하시니까. 전 제 팔자를 남이 만들어주는 대로 따르기가 싫습니다. 겁낼 것 없다, 아가. 아무도 너를 팔자 사납겐 못할 게다. 하르빈 너희 어미의 후분을 위해서만 돈 권리를 지고 있는 게 아니란다. 너의 앞날을 위해서도였느니라. 너는 얼마든지 좋은 데로 시집을 갈 수가 있다. 뭘 못하겠는. 여자라고 시집살이만 하고 자식 낳아 기르는 것만 허란 법도 없지. 이 하레빈 너에 대해선 욕심이 좀 유별나단다. 언젠가 서울 사는 선비가 연줄로 나한테 돈을 변통해 간 적이 있었느니라. 양반님네들 돈에 용쳐야 뻔하지. 벼슬을 사려고 큰 돈을 구했나 보더라. 장사 미천이라면 모르지만 그렇게 더럽게 쓸 돈을 댈 할아비가 아니다만 그때만은 이런 지하에 잡아떼질 못했단다. 왠줄 아는. 저당 잡힌 물건을 가져왔는데 거기 그만 혹하고 말았단다. 조그만 머리 병풍이었지. 생전 물건을 잡고 돈을 빌려준 적도 없거니와 병풍의 그림도 점잖은 사군자나 글씨가 아닌 오종종한 채색 그림이어서 처음엔 변변히 거들떠도 안 받느니라. 오죽 궁했으면 그런 걸 잡히고 돈을 변통하려나 싶어 가련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오죽 자는 물건을 잡히고 빌려달라는 돈치곤 액수가 워낙 많은 게 괜히 적기도 해서 한 번 볼 거 두 번 본다는 게 그만 그 그림에 혹하고 말았단다. 참말로 신기한 그림이었지. 전처만 영감의 얼굴에서 오래간만에 구슬픔이 걷히고 소년처럼 싱그러운 그리움이 떠올랐다. 풍부한 수염 사이에 고집스럽게 오그라붙었던 입술에 천진한 미소가 번지자 딴 사람처럼 다감한 얼굴이 되었다. 태임이도 눈앞에서 일어난 할아버지의 이런 뜻밖의 변모가 신기한지 그래서요 하면서 다음 말을 재촉했다. 생전 처음 신용거래 아닌 물건 잡고 돈을 꿔주는 짓을 했단다. 그 양반 관상이 도무지 그런 큰 돈이 생겨 그 물건을 찾아갈 것 같지가 않았거든. 난 그 물건이 탐이 났던 거야. 보면 볼수록 정이 드는 묘한 그림이었느니라. 그게 글쎄 아녀자의 솜씨라지 뭐겠니. 페랭이꽃, 꽈리, 한울타리, 방앗개비, 무당벌레, 개똥벌레, 들쥐, 말똥구리 따위 미물을 어찌 그리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어찌 그리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정겹게 그릴 수가 있을까. 변변히 눈여겨본 적이 없이 마구 짓밟고 다닌 풀섭에 그런 예쁘고 정다운 것들이 숨쉬고 있다는 걸 이 나이에 처음 알았느니라.
그런 미물들을 그다지도 예뻐하고 곰곰이 들여다보고 정을 준 눈은 도대체 어떤 눈일까? 나는 그 솜씨보다 그 눈을 기리는 마음이 간절해지더구나. 돈을 꿔주고 그 그림을 맡을 적에 부연해서 들은 얘긴데 그 그림을 그린 이가 한 번은 벌레 그림을 그린 비단을 펼쳐놓은 적이 있는데 닭들이 정말 벌레인 줄 알고 쪼아먹었다지 뭐냐. 그 말이 조금도 거짓말로 안 들리게 살아 움직이는 그림이었느니라. 아니지, 살아 움직이는 것 이상이었어. 살아 움직이는 벌레는 미물에 지나지 않지만 그림 속의 벌레는 혼이 있는 영물이었으니까. 닭에게 그게 뵐 리가 있나. 닭은 닭밖에 못 되니까 그걸 감히 쪼아먹지. 그 그림을 그린 분은 사임당이라고 양반님네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분이더구나. 지금부터 300~400년 전 분으로 풀이나 벌레 그림뿐 아니라 산수화도 잘 그렸고 글씨와 자수에도 뛰어나고 부덕까지 겸비하여 이율곡 같은 대학자를 길러낸 어머니이기도 하다는구나. 그러니 잡히고 그만한 큰 돈을 꾸어달랄 만도 하지. 나는 그 서울 양반이 그 병풍을 찾아갈 수 없게 되길 바랐지. 그 물건이 탐났던 거야. 심심하면 펼쳐보고 정을 잔뜩 들여놓았는데 그 양반이 사람을 시켜 그 물건을 찾으러 보냈지 뭐겠니. 언약한 변을 얹어서 돈을 갚겠다는데 무슨 수로 그 물건을 안 내주겠는. 아마 그 양반 그 돈으로 벼슬이라도 한 자리 샀겠지. 그래서 당장 미천에 몇 배를 뽑았기에 그 돈을 갚지 제가 무슨 수로 금시 발복을 하겠는. 요새 세상이 그렇게 더러운 세상이란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이 할애비도 마음이 없어 그렇지 벼슬 하고 싶으면 못할 것도 없단다. 돈 주고 벼슬 사는 중인이 부쩍 늘어나는 판이니 중인의 채무 지키기도 쉬운 일은 아니란다. 할아버지, 그 물건을 내주셨으니까 안 내주셨으니까. 태임이 정작 이야기에서 빗나간 할아버지의 말머리를 이렇게 바로잡았다. 그러나 결말이 궁금해서도 그 병풍에 대한 호기심에서도 아닌 것이 곤태롭다 못해 짜증스러운 표정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태임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진력이 나서 빨리 끝내고 물러나고 싶을 뿐이었다. 처마는 그러나 모른 척했다. 속에서 금실대는 걸 그만큼 억제할 수가 없었다. 욕심이야 굴뚝 같았지만 안 내줄 수가 있어야지. 할아버지는 장사꾼이지 협작꾼은 아니지 않는. 어거지로 빼앗을 만한 세도를 등에 업은 양반은 더군다나 아니고 그 병풍을 내주고 한동안은 꿈에서도 삼삼하게 그 그림들을 보곤 했더랬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섭섭하고 허전한 마음을 어드럽게 달랬는 줄 아는. 우리 태임인들 그렇게 못 키울 게 뭔가 싶은 생각이 퍼뜩 나자 크게 위안이 되더구나. 너는 바느질도 잘하고 자수 솜씨는 개성바닥에서는 다 알아주지 않는. 널 사임당처럼 기르는 게 할아버지의 소원이란다. 세상이 하수상에 차일피일 미루었다만 내 재주를 제대로 키워줄 글씨 선생, 그림 선생을 찾는 일을 이제부터라도 서두르마. 할아버지, 그런 것은 양반댁 교수들이나 하는 일 아니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이 점점 개명해지고 있단다. 반상의 구별을 없애자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의당 그렇게 돼야지 않겠는. 그런데 왜 한가한 양반님네들 놀이를 저더러 흉내내라 하시니까. 양반님네들 하는 짓이라고 모조리 다 나쁜 건 아니지 않겠는. 취할 것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 그림이 눈에 삼삼할 때마다 생각한 건데 아녀자에게 삼남한상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줄 수도 있는 게 양반님네들의 사는 법도라면 덮어놓고 욕만 했어도 안 되지 않겠는. 너를 꼭 그렇게 키우고 싶구나. 할아버지의 소원이다. 너희 애미처럼 팔자소감만 하며 살게 하지도 않을 테고 너희 할머니처럼 살림귀신 노릇만 하게 하지도 않을 작정이다. 내 생각이 그러하니 너는 딴 생각 말고 혼자서라도 글씨 공부 열심히 하고 마음을 화평하게 가지고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도 추근해 하고
어여뻐하는 고운 마음으로 곰곰이 살펴보도록 하여라. 전처마는 긴 말을 끝마치자 오랫동안 속으로 태임이 많은 이 나라의 모든 여자들이 사는 것과는 다르게 살게 하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해온 문제가 비로소 구체적인 채모를 갖춘 양 홀가분하고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전처만의 이런 회심의 미소가 미처 입가에 번지기도 전에 태임이 앙칼지게 대들었다. 할아버진 정말 너무하십니다요. 다 죽어가는 죄 없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 것도 큰 죄처럼 엄하게 다루시면서 어드럽게 미물을 측은해허구 어여삐 여기라 하시니까 무당벌레나 개똥벌레가 사람보다 더 귀하단 말씀이시니까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는? 이런 주리를 틀련 봤나? 요망한 것 같으니라고. 내 그만큼 알아듣게끔 타일러건을 감히 또다시 중상의 역성을 들고 나서 전처만도 지지 않고 병력같이 크게 꾸짖었다. 참말과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빙빙 우회한 보람도 없이 어느 틈에 참말이 그의 정수리를 내려치고 있었다. 이제 그건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외면할래야 할 수 없는 참말이었다. 그는 병력 같은 호령가는 딴판으로 지친 표정으로 손끝을 떨며 담뱃대에 다시 담배를 채웠다. 태임인 바라다만 보고 거들지 않았다. 태임이를 달래고 어르고 비위를 맞추느라 한 긴 말이 모조리 헛수고였다는 씁쓸한 후회가 파란만장한 생애를 헛산 것 같은 커다란 허망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꼴이람. 이렇게 열심히 이악하게 산 끝에 지금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움켜진 건 구슬프고 외롭고 힘없는 늙음밖에 없다니. 물러가거라. 썩 물러가지 못할까. 전처마는 그의 초라한 꼴을 태임이가 외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데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면 모조리 마음에 새겨두고 원수로 삼았던 왕년의 오기가 그의 기운을 북돋았고 손녀를 원수처럼 노려보게 했다. 그러나 그가 정작 두려워하고 미워한 것은 태임이가 아니라 진실이었다. 태임이가 잘못한 기색이 조금도 없이 당당하게 물러간 후에도 전처마는 낙담과 노여움을 수습하고 어떡하든 진실을 못 본 척 건드리지 않고 스쳐 지나갈 방법을 골똘히 궁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무릎을 탁 치고 의관을 정제했다. 종상이를 서울이나 평양으로 데려갈 길을 알아보기 위해 몇 군데 둘러볼 때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태임이의 간청도 들어줄 겸 종상이를 멀리로 떼어내는 게 무엇보다 급한 일이다 싶었다. 태임이의 간청이 아니더라도 그만한 의리는 있는 전처만이었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의혹이 하도 망측한지라 스스로 우러난 그런 온당한 생각까지도 자꾸만 부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 나름으로 종상이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다. 장독과 터주자리가 있는 뒤라는 부엌으로 해서 나갈 수도 있고 머리방 뒷문 밖으로도 통했다. 장독대는 둥산처럼 땅을 도두어 각종 화초를 가꾸는 화단과 나란히 있었고 한참 떨어진 후미진 곳엔 터주자리가 있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장독 소래기가 또 하나의 폭신하고 도타운 하얀 소래기를 쓰고 있었다. 계집종 금만이가 쌀이비로 길을 내면서 동산으로 올라와 이것저것 장독을 열어보고 있었다. 눈 때문에 늘 떠먹던 된장독이 어떤 건지 잘 구별이 안 됐다. 보시기에 된장을 뜨고 깊숙이 묻어둔 결삭은 풋고추도 서너 개 꺼내고 나서 숟갈로 뜬 자리를 꼭꼭 아물리고 있는데 인기척이 났다. 뒤돌아보니 머리빵 아씨가 서 있었다. 아씨, 이 눈구덩이에 웬일이시니까? 천마산이 험하다고 했지. 용수산이나 송악산보다 더 험하냐? 그러문입쇼, 아씨. 금만이는 얼떨결에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속으로 머리빵 아씨의 병이 날로 깊어지더니 이제 정신까지 오락가락 하나 보다고 생각하면서 괜히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렇다고 머리빵 아씨가 몸져 누워 앓은 적이 있는 건 아니었다.
지난 여름 안 타던 여름을 유난히 몹시 타고부터 그 곱던 얼굴에 검버섯이 얼룩지고 하루하루 신앙고난 못쓰게 돼갔다. 홍씨 부인이 알아서 보약이라도 한 재 먹일 법한데 모른 척하자 아래 것들도 덩달아 모른 척했다. 워낙 살림을 모르는 척하던 머리빵 아씨인지라 한층 살림으로부터 치지도외시키는 게 홍씨 부인의 며느리의 병대접이었고 어찌 보면 안갚음 가치도 보였다. 이런 홍씨 부인의 태도는 아래 것들한테도 그대로 옮아 아무도 아씨가 병이라는 걸 입 밖에 내지 않은 묵개 같은 걸로 병자 취급을 하고 있었다. 지금도 아씨의 꼴이 말이 아니었다. 검버섯은 더욱 새까맣게 퍼지고 꺼진 눈자위하며 불안한 눈빛하며 어깨로 숨을 쉬는 가쁜 숨결하며 영락없는 중병인이었다. 마나님도 모질기도 하지. 이런 부잣집에서 며느리가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어쩌면 의원한테 맥 한 번을 안 짚혀보노. 죽어서 원기라도 되면 어쩌려고. 제 팔자가 사나와 청상이 된 것도 아니고 청상 만들 작정으로 데려다 남의 귀한 딸 일생을 망쳐놓고 어찌 저럴 수가 있담. 마나님 나물에 무엇하남. 영감님도 한통 속인걸. 그만이가 그런 생각을 굴리느라 오도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아씨가 되짚어 물었다. 큰 바위와 낭떠러지가 많다고 했지. 송악산이나 용수산보담. 그만이는 한 번도 그 세 산을 비교해서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천마산을 어둠에로 해서 어떻게 가면 되는지 가르쳐 주련. 낭떠러지가 어느 만큼 가파르더냐. 낭떠러지 가파르기로야 태종대가 천마산보다 더할 거려. 아찔하게 현기증이 나서 혼났으니까요. 태종대는 또 어디맨데. 왜 이리 오락가락하는. 그만이는 아씨의 태도가 암만 해도 불길해서 우선 천마산이나 면하고 볼량으로 되는 대로 태종대를 꾸며댄 것뿐이었다. 오락가락 할래서가 아니라 그 다음 말이 궁색해서 머뭇대고 있는데 부엌에서 홍씨가 총알같이 쏘아붙이는 소리가 들렸다. 요년이 된장을 뜨러 갔나 메주를 쓰러 갔나. 메주를 쏘어 띄어서 장을 담가서 떠와도 벌써 떠왔겠다. 군뱅이가 잡아갈령 같으니라고. 아씨가 병이 깊어지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마님은 날로 입이 걸어지고 기승스러워져 갔다. 그런 뒤바뀜이 아래 것들 눈에도 이 집의 운명이 어딘지 뒤틀리고 기우뚱한 걸로 비춰졌다. 너 지금 우리가 한 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머리빵 아씨가 먼저 허둥대며 장독대를 내려갔다. 얼굴이 못쓰게 돼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몸집은 되려 난 것 같았다. 허리가 두루뭉술하고 엉덩이를 쑥 뺀 걸음걸이가 어기죽 불안해 보여 부축을 해줄까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찡 미끄러지면서 동산 밑 얼음판에 나동그라졌다. 에그머니나. 그만이가 서둘러 자기도 미끄럼을 타면서 내려와 일으키려고 하자 아씨는 손을 저었다. 내버려 두렴. 이만 일로 큰일 나지 않을 테니. 그러나 벌렁 낮아빠진 아씨의 눈에선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아씨 많이 다치셨나 봐요. 누굴 부를까 봐요. 오도방정 떨지 마라. 자, 날 부축하렴. 아씨가 손을 내밀었다. 그만이가 아씨를 부축하는데 천근이나 되는 것처럼 육중했다. 아씨는 눈을 털고 어기죽 머리빵 모퉁이로 돌아갔다. 그래도 행여나 싶어 아랫목에 반드시 누워 무명으로 모질게 챙챙 동인 배에다 온 신경을 모았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몸이 풀리자 건강한 태동이 배를 차기 시작했다. 머리빵 아씨는 미친 듯이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씨는 매일 뱃속의 것을 죽였다. 무명 헝겊으로 배를 조를 때마다 마치 원수의 목을 조르듯이 눈을 까디짓고 있는 힘을 다해 무명 끝을 당기면서 죽어, 이래도 안 죽을래 하면서 악독하게 치를 떨었다. 그녀는 죽이고 싶은 게 태중의 것인지 자기 자신인지도 잘 구별을 못했다. 둘 다여도 그만이고 어느 한쪽이어도 그만이었다. 태동이 느껴지기 전
긴가민가 할 때 귓결에 얻어들은 상약을 써보기도 했다. 꽈리 뿌리를 다려 먹으면 영락 없다고 했다. 꽈리 뿌리를 진하게 다리니까 수고 독하기가 소태였다. 아씨는 그 독한 게 뱃속의 것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죽여주길 바랐다. 그래서 그 독한 걸 겁내지 않고 장복했음에도 두 목숨이 다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긴 또 얼마나 여러 번 했던가. 그러나 아씨의 집안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높이엔 한도가 있었다. 아씨는 자다가도 두 목숨의 모짐에 치를 떨었고 좀 더 높은 낭떠러지를 꿈꾸었다. 어디에고 두 목숨을 완전히 삼켜줄 깊고 깊은 낭떠러지가 있을 것 같았다. 그 추락만이 아직도 못 해본 마지막 방법이었고 따라서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 희망은 목숨을 지우는 끔찍한 희망이었으므로 하루하루의 목숨을 부지하는 데 양식만큼이나 큰 힘이 되고 있었다. 또 무슨 불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그만이는 고개를 자라모가지처럼 움츠리고 설설기는 신용을 했지만 홍씨 부인은 못 본 척 행주질만 하고 있었다. 태임이한테 중문 밖을 한 발자국도 못 넘는 벌을 내리고 나서 전점한 영감은 하루 세끼를 다 사랑으로 내오게 했다. 손님이 있을 땐 괜찮았지만 혼자일 때는 고적하고 청승맞아 보였다. 그 왕성하던 식탐이 눈에 띄게 줄더니 설 새고 나선 숫째 아침은 거르려고 했다. 녹두죽, 깨죽, 밤죽을 번갈아가며 쑤어드려도 별로 당기지 않아 하더니 흰죽에 곰삭은 게장이나 곤쟁이 젖 짠 것을 곁들여내면 반 넘어 그릇을 비웠다. 이렇게 영감님 아침 시중이 크게 간략해졌건만도 홍씨 부인은 오랜 버릇을 못 버리고 끼니 때마다 부엌에 나와서 잔소리와 손놀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영감님 잡술 거라면 최상의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반듯하고 모양 있게 썰고 알맞게 익고 무를 때까지 불을 과하게 또는 은근히 조절하고 간을 맞추고 웃고명을 얻는 것까지 손수하던 걸 안 하게 된 대신 술고 닦는 건 더욱 유별나졌다. 가뜩이나 반질반질 얼굴이 비치는 찬장을 신들린 것처럼 훔치고 또 훔쳤고 찬장 바닥이나 양념 항아리 언저리에 고춧가루 하나만 묻어 있어도 아래 것들을 싸잡아 욕을 해대며 드립다 행주질을 해댔다. 질비하게 걸린 솥뚜껑이나 붓두막, 시렁, 한아름이 넘는 지라로 언저리에 제티만 튀어도 마찬가지였다. 아래 것들이 깨끗한 곳도 병이라고 수군될 정도로 극성을 떨었다. 그만이가 보기에도 훔치고 닦을 때의 마님은 거의 무아지경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홍씨 부인이 얼마나 엄청난 의혹과 불길한 재난의 예감과 싸우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평생 배운 게 진일 마른 일 그저 일밖에 없는지라 시름과 화를 푸는 방법, 입는 방법도 오로지 일 속에서만 찾으려고 들었다. 밥솥 아궁이 불을 물려 긁어담은 지라로는 가운데 투박한 불돌이 자리 잡고 둘레엔 뚝배기가 서너 개 들어앉고도 석쇠를 얹힐 수 있을 만큼 컸다. 시래기찌개와 호박김치와 곤쟁이 젖이 올망졸망한 뚝배기 속에서 제각기 독특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자 그만이는 석쇠에다 장덩이를 얹었다. 구수한 장덩이 익는 냄새와 호박김치의 시척지근한 냄새가 어울려 식욕을 강렬하게 자극했다. 그만이는 꼬르륵 소리를 억제하려고 밭은 기침을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마님, 머리빵 아씨를 냉전에라도 좀 보내시지 그러시니까. 이 엄동설 안에 냉전을. 홍씨는 당초처럼 매운 손끝에서 행주를 다 떨구면서 경망스럽게 놀랐다. 그만이도 그제서야 아차 싶었지만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도리는 없었다. 아닙니다요, 마님. 뭐가 아냐, 요년. 바른대로 되지 못하겠는. 머리빵 아씨가 내년도로 가슴에 화풀이 탄다고 하소연하든 그렇지 않고서야 이 엄동설 안에 냉전이 아랑곳이냐. 아닙니다요, 마님. 머리빵 아씨 같은 분이 어디 셋넷 따위를 붙들고 그런 하소연을 하실 분입니까요? 아닙니다요.
나 역시 무릎 맞춤할 사람은 아니니 내년 말을 믿겠다. 그래, 아까 장독대에서 아씨가 너더러 뭐래든. 벼르고 별은 기난 말인가 보던데. 아닙니다요. 기난 얘긴요. 산수 좋은 데가 어디매냐고 물어보시길래 몇 군데 가르쳐 드렸을 뿐인거려. 산수 좋은데. 홍씨 부인의 눈이 음침하게 빛났다. 그만이는 괜히 간이 콩알만해지면서 아씨가 말한 낭떠러지가 험한 데를 산수 좋은 데로 고쳐 말하길 참 잘했다 싶었다. 네, 그래서 이 미련한 게 생각난다는 게 고작 아씨가 냉전히 하고 싶으신가 해서. 알았다. 다시 헛떡대고 주둥아리 놀렸단 바라. 아씨 미쳤다고 소문날라. 예, 마님. 휘딱 아침상이나 드려. 아기씨 시장하겠다. 시장한 건 태임이만이 아니었다. 탈진해서 누워있던 머리빵 아씨도 시쩍지근하고 굿들한 밑반찬 냄새가 풍겨오자 걷잡을 수 없는 식욕을 느꼈다. 머리빵 아씨보다 먼저 뱃속의 것이 기운차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 배 안에 적부터도 배고픈 소름이 제일인지 워낙 모질게 동요매나서 시원히 놀질 못하다가도 음식 냄새만 풍기면 사문 요동을 쳤다. 입덧이 심할 때만 해도 칭병하고 누워있기가 훨씬 수월했다. 배도 부르지 않았고 하루하루 핏기가 바래갔고 몇 끼를 냉수 한 모금 안 마시고도 음식 생각이 안 났으니 꾸미지 않아도 영락없는 중병인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성할 때보다 훨씬 개걸스러운 식욕을 느끼기 시작했고 칭병을 계속하느라 변변히 허기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자꾸만 불러갔다. 그녀는 제 뱃속에 있는 것도 결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데 대해 일찍부터 미신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태임이 때도 그랬다. 생겨나기도 전서부터 영아기로 소문난 덕물산 무당한테 온 집안 식구가 재물과 정성을 안 아끼고 아들 하나만 점지해 줄 것을 그렇게 빌었건만도 딸이었다. 머리빵 아씨는 그렇게 된 게 마치 목숨이란 생겨나자마자 제 고집대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인 양 여기고 있었다. 이런 두려움과 체념은 문득 발작적인 미움이 되기도 했다. 아씨가 태임이한테 별로 곰살스럽지 못한 것을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끼고 돌아 애미는 정을 줄 차례조차 안 가는 걸로 여기고 있었지만 그렇지만도 않았다. 비록 요새 눈을 까디짓고 뱃속의 것을 매일 죽이는 것처럼 모진 마음은 아니더라도 차가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어머니, 진지 잡수세요. 민망하도록 바깥에서 나는 그릇 부딪는 소리, 상 들여가는 기척, 음식 냄새의 행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머리빵 아씨는 바로 미닫이문 밖에서 나는 태임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우선 이불부터 먼저 뒤집어 썼다.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명료하게 들렸다. 눈물이 핑 돌았다. 문소리가 나고 태임이가 머리맡에 앉는 기색이 났다. 무엄하다 싶을 만큼 거칠게 이불을 젖히는 바람에 머리빵 아씨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드러내고 말았다. 일으켜 드릴까요? 태임이는 못쓰게 된 얼굴과 눈물 자국을 보고도 못 본 척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어머니의 고개 밑으로 팔을 넣었다. 간돌아, 나 죽을 병 들지 않았다. 머리빵 아씨는 딸의 듬직한 촉감에 뜻하지 않게도 매달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행동은 반대로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알아요. 알긴 뭘 알아. 머리빵 아씨는 깜짝 놀라면서 제풀에 일어나 앉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병환이 아니라는 거요. 태임이는 안색에도 목소리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으켜 드릴까요? 이번엔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으며 물었다. 아니다. 그녀는 기운 없음과 몸 무거움을 적당히 얼버무리느라 필요 이상으로 문기적대며 일어났다. 안방으로 건너가지 않아도 아주 굶진 않았다. 나중에 그만이나 태임이가 죽이라도 쏘어 들여오긴 했다. 허기를 죽으로 달래기도 힘들었지만 시어머니와 한상에서 개걸스럽게 먹고 싶은 걸 억지로 몇 숟갈 뜨는 양 꾸미기도 쉬운 노릇은 아니었다.
어느 쪽 고통을 택하느냐로 그녀는 끼니 때마다 갈등했지만 결국은 두 개의 고통 사이를 번갈아가며 넘나들고 있을 뿐이었다.